서울 2023년 봄. 한강변의 밤 공기가 아직 차가웠던 그날, 대학생 이하윤 22은 노트북 앞에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캄보디아 IT 기업 인턴 모집, 월 400만 원, 숙식 제공. 면접 합격 시 항공권 무료 지원. 메시지에는 깔끔한 로고와 함께 가히 글로벌 커넥트라는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윤은 컴퓨터공학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였다. 400만 원 지원, 숙소까지.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해외 경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하윤은 온라인 면접을 봤다. 화면 속 남자는 젊고 친절했다. 하윤 씨, 이력서 아주 인상적이에요. 영어 실력도 좋고요. 이번 프로젝트엔 딱 맞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단, 신속한 출국을 위해 이번 주 안에 여권 사본과 건강검진서를 보내주세요. 모든 게 너무 매끄러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배경은 흐릿했고 목소리에는 딱딱한 기계음이 섞여 있었다. 며칠 후 하윤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다. 함께 탑승한 사람들 대부분이 또래의 청년들이었다. 모두가 해외 취업이라는 같은 꿈을 안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만난 박도윤 25은 말이 많았다. 요즘 이런 프로그램 많대요. 한국 청년들 데리고 가서 IT 프로젝트 한다더라고요.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캄보디아면 좀 덥겠죠. 그래도 돈만 잘 벌면 되죠. 거긴 세금도 없다던데요. 그들의 대화는 밝았다. 그러나 비행기가 프놈펜 상공에 접근할 즈음 창밖에서 본 도시의 풍경은 어딘가 어두웠다. 수많은 넌사인 속 이상하게 텅 빈 거리. 공항 도착 후 회사 직원이라 소개한 남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흰 승합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서 타세요. 숙소로 바로 갑니다. 승합차의 창문은 짙게 썬팅되어 있었고 밖이 보이지 않았다. 하윤은 잠시 휴대폰을 켜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잘 도착했어. 회사 사람들이 친절해. 걱정 마. 그게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시골 도로로 들어섰다. 도로 주변에는 간판도 불빛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는 낡은 공장 건물 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한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미소 대신 냉랭한 시선을 보냈다. 휴대폰은 모두 제출하세요. 회사 보안 규정입니다. 하윤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 순간 그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문이 자동으로 잠겼고 천장에는 CCTV가 빽빽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이곳이 숙소 맞나요? 하윤의 물음에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여기가 바로 당신들의 프로젝트 센터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도윤이 속삭였다. 하윤 씨, 나 이거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진짜 회사 맞아요?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에 철문으로 향했다. 그 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Authorized personnel only, room 설디. 그리고 철문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공장 내부는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천장에는 CCTV가 촘촘히 설치되어 있었고 벽 곳곳엔 영어와 중국어로 된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다. Rule 1. Without permission, no one leaves. Rule 2. Talk only when asked. 하윤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싸 쥐었다. 이곳이 회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새벽 2시쯤
건물 전체에 불이 꺼졌다. 오직 복도 끝 철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요. 제발. 여자의 목소리였다. 공기 속에 섞인 절박함이 너무도 생생했다. 하윤은 귀를 바짝 대었다. 여기 나 못 나가요. 제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목소리가 실제인지 환청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들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다음 날 관리자가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두꺼운 선글라스를 낀 채 명단을 확인했다. 오늘부터 각자 역할을 맡는다. 데이터 입력, 전화 응대, 고객 관리. 네가 입력 실수라도 하면 벌금이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책상 위 컴퓨터엔 이미 수백 개의 이름과 은행 계좌가 떠 있었다. 그건 명백히 보이스피싱이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가요? 하윤의 질문에 관리자는 비웃듯 말했다. 응, 네가 선택한 천국이야. 돈 많이 벌면 돼. 그의 말에는 냉소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점심시간 도윤이 종이 쪽지를 슬쩍 내밀었다. 오늘 밤 문 뒤쪽으로 가봅시다. 쪽지 아래에는 조그맣게 그려진 지도와 47이라는 숫자가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어제 들린 목소리 아마 그 방에서 나온 거예요. 룸 47. 하윤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무언가 해야만 할 것 같았다. 밤이 되자 둘은 몰래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소리를 죽이며 CCTV 사각지대를 지나칠 때마다 숨이 막혔다. 복도 끝 철문 위에는 낡은 숫자판이 있었다. 47. 도윤이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러나 그 순간 거기서 뭐해? 관리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졌다.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비추었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이야. 너희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하윤은 말을 잃었다. 도윤이 급히 대답했다. 그냥 길을 잘못 들어왔어요.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웃었다. 좋아, 길을 잘못 들었으면 다시는 오지 마. 그의 웃음에는 묘한 위협이 섞여 있었다. 돌아서는 순간 하윤은 철문 밑에 떨어진 작은 머리핀 하나를 보았다. 한국에서 흔히 쓰는 디자인이었다. 누군가 그 문 안에 한국인 여성이 갇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하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다. 저 안에는 누가 있는 걸까? 그리고 벽 건너편에서 다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한국, 사람, 도와줘. 아침 공기에는 철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건물 복도 끝에는 여전히 룸 47이라는 표식이 있었다. 그 철문은 하루 종일 굳게 닫혀 있었지만 하윤은 그 문이 단 한 번 열리는 순간을 보았다. 그날 오전 관리자가 2명의 남자와 함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틈 사이로 순간적으로 비친 장면, 책상 위에 쌓인 컴퓨터, CCTV 모니터, 그리고 벽에 기대 앉은 한 여성의 그림자.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입술로 조용히 말했다. 도와줘. 순간 문이 닫히며 시선이 끊겼다. 그때부터 하윤의 머릿속에는 그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확실히 한국인이었다. 점심시간 하윤은 몰래 도윤에게 속삭였다. 그 방 안에 누가 있어요. 분명 한국 여자예요. 그럼 우릴 유인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도윤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 역시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식판 위 밥을 저었다. 감시 카메라가 머리 위에서 그들의 표정을 훑고 있었다. 며칠 뒤 교육 담당자라는 남자가 새로 도착했다. 그는 이전 관리자보다 훨씬 젊고 말투는 더 부드러웠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인재예요. 여기서 조금만 버티면 진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명단을 확인하더니 하윤의 이름을 불렀다. 이하윤, 넌 내일 밤 근무 조정이야. 새로 맡을 방은 47호, 바로 옆. 그 말에 하윤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47호 옆 보조실로 배치된 하윤은 벽 너머에서 계속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책상 밑 구멍을 통해 작은 메모를 밀어 넣었다. 한국 사람이세요? 이름이 뭐예요? 몇 분 뒤 메모가 다시 밀려 나왔다. 거기엔 흐릿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박지수, 나 여기 5개월째야. 그 순간 하윤은 숨을 삼켰다. 박지수, 한국에서 실종된 대학생의 이름이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해외 봉사활동 중 연락 두절이라던 그 여자의 얼굴. 바로 그녀였다. 다음 날 새벽 하윤은 조용히 도윤을 깨웠다. 지수 씨를 구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늦어요. 그럼 어떡해요? 문은 잠겨 있고 감시도 있는데. 하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내가 입력하던 데이터 서버에 접속해봤어요. 여긴 캄보디아 프로젝트 센터가 아니라 중국, 필리핀, 심지어 한국까지 연결된 보이스피싱 본부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도 공범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야 해요. 오늘 밤 2시, 정전 시간에. 밤 2시, 건물 전체의 불이 꺼지자 그들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발밑에 콘크리트가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멈출 듯했다. 47호 앞에 도착했을 때 하윤은 드라이버로 자물쇠를 억지로 비틀었다. 잠시 후 철컥 문이 열렸다. 안에는 박지수가 있었다. 눈 밑이 퀭했고 손목에는 오래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당신들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네, 지금 나가요.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돼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긴 나만 있는 게 아니야. 아래층에 더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거운 군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누가 문을 열었지? 하윤은 숨을 죽였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손은 지수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벽 뒤쪽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경보 발생, 구역 40, 비인가 접근. 모든 것이 드러났다.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경보음이 울린 순간 모든 조명이 붉게 변했다. 복도 곳곳에서 남자들의 고함이 터졌다. 보안팀 출동, 47호 구역 차단. 하윤은 지수의 팔을 끌며 복도로 뛰었다. 도윤이 앞서 달리며 손전등 불빛을 피해 방향을 찾았다. 이쪽이에요. 창고 쪽으로 가면 비상문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뒤쪽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CCTV가 돌아가는 소리, 철문이 잠기는 소리, 모든 게 덫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1층 창고로 내려왔다. 공장 내부에는 전선, 낡은 기계, 그리고 먼지로 덮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도윤이 벽을 두드리며 외쳤다. 여기 환기구가 있어요.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너무 좁아. 나 먼저 가면 될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같이 나가요. 지금은 떨어지면 안 돼요. 하지만 환기구는 성인 2명이 겨우 들어갈 크기였다.
도윤이 먼저 기어들어가며 속삭였다. 내가 앞에서 길을 열게요. 뒤따라오세요. 환기구 안은 어둡고 습했다. 철제 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공기가 멈췄다. 한참을 기어가던 중 뒤에서 지수가 낮게 속삭였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어. 하윤이 뒤돌아보려는 순간 멀리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비추며 따라오고 있었다. 빨리! 도윤이 앞에서 소리쳤다. 환기구 끝에 격자문이 보이자 그는 발로 차서 열었다. 밖은 새벽의 공기, 축축한 바람, 그리고 먼 산자락. 그들은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살았어. 하윤이 중얼대는 순간 멈춰! 뒤쪽 환기구 입구에서 누군가 총을 들고 있었다. 관리자였다. 좋은 꿈은 다 끝났네. 그는 비웃으며 총구를 겨눴다. 너희가 뭘 본 줄 알아? 이제 돌아갈 곳 없어. 도윤이 앞에 나섰다. 우린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돌려보내? 하하, 넌 이미 시스템 안에 있어. 너희 여권, 신분, 계좌 다 우리 이름으로 돼 있어.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신의 선언처럼 차가웠다. 그때 지수가 손에 든 돌멩이를 던졌다. 총이 흔들리고 발사음이 터졌다. 총알이 옆 나무에 박히며 파편이 튀었다. 지금이야, 도윤이 외쳤다. 세 사람은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캄보디아의 열대폭우는 모든 흔적을 삼켰다. 하윤은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쪽이에요. 지수가 손짓했다. 낡은 철제, 울타리 뒤로 오래된 창고가 보였다. 그 안에는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있었다. 도윤이 시동을 걸었다. 될지 모르겠지만 해봐야죠. 엔진이 몇 번 끊기다 결국 살아났다. 세 사람은 빗속을 가르며 달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총성과 손전등 불빛이 따라왔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들은 국경 인근의 하천 근처에 도착했다. 저 멀리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저기 건너면 타이 쪽이에요. 지수가 말했다. 하윤은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끝이야. 하지만 도윤은 갑자기 멈춰섰다. 기다려, 이상해. 불빛이 너무 많아. 순간 숲 뒤쪽에서 무정이 소리가 터졌다. 대상 확인, 도망자 3명, 포위 완료. 그들이 믿었던 불빛은 국경 초소가 아니라 프로젝트 센터의 경비대였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끝까지 싸워요. 하늘은 새벽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엔 여전히 축축한 피비린내와 흙냄새가 섞여 있었다. 세 사람은 강가의 풀숲 사이에 몸을 숨겼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무전음이 들려왔다. 도망자 위치 확보, 북쪽 방향 이동 중. 하윤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다. 조용히 해요.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다리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이 이를 악물었다. 하윤씨, 내가 저쪽으로 유인할게요. 둘은 강 건너로 가요. 여긴 내가 막을게. 안 돼요. 혼자 가면 누군가는 남아야죠.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다. 그는 젖은 흙을 쥐어 얼굴에 바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총성이 울렸다. 하윤은 숨을 죽였다. 강물 위로 비처럼 붉은 아침 햇살이 비쳤다. 지수는 거의 기절한 상태였다. 지수씨, 조금만 참아요. 건너면 돼요. 저기 불빛 보여요? 지수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저게 천국일까요?
그래요. 우린 이제 자유예요. 하윤은 그녀를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차고 깊었다. 파도가 허리까지 차오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중간쯤에서 지수가 힘없이 속삭였다. 하윤 씨, 나 여기서 끝내도 돼요.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더 버텨요. 내 이름 꼭 기억해줘요. 박지수. 그녀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하윤은 울부짖었다. 그러나 강물은 냉정하게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날 밤 타이 국경의 순찰대는 젖은 옷차림의 젊은 여성을 구조했다. 그녀는 혼미한 상태였고 입가에는 47호 사람들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며칠 뒤 그녀는 한국 대사관으로 이송되었다. 언론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탈출 여성 구조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진실의 대부분은 어둠 속에 남아 있었다. 몇 달 후 서울의 봄, 하윤은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건 도윤이 떠나기 전 그녀에게 맡긴 것이었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작은 메모와 함께 구겨진 비행기 티켓 한 장이 있었다. 천국으로 가는 티켓. 하지만 천국은 살아 돌아온 자가 만드는 곳이야. 하윤은 눈을 감았다. 그날의 강물, 지수의 손, 도윤의 마지막 미소, 모든 게 눈앞을 스쳐갔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닫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천국으로 갈 시간이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며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에필로그 며칠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프로젝트 센터 관련 서버 일부를 추적해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한국 청년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다. 파일의 맨 마지막에는 한 줄의 메시지가 있었다. Ticket to Heaven, Verified Survivor, 리 하윤. 그리고 그 아래 암호화된 폴더 이름 하나가 있었다. 룸 47. 이로써 천국으로 가는 티켓은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꿈을 미끼로 청춘을 삼키는 현실의 지옥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